안녕하세요. 67세 된 박순덕입니다. 뉴저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미국에서 키워서 이제 회계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디딘 게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의류공장 재단실에서 35년 동안 일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년 2년 전에 나와야 했거든요. 그때 받은 퇴직금이 4,800만 원이었는데 그 돈 모으고 남편 퇴직금까지 합쳐서 아들 교육시키려고 이민을 온 거였어요. 아이고 참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아들은 겨우 12살이었는데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남편은 한국에서 건설회사 현장 관리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처음에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첫 2년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금방 바닥날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렌트비만 해도 $1,200씩 나가고 아들 영어 과외비며 생활비며 하다 보니 한 달에 $3,000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취업이 안 되고 저도 언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특히 아들이 학교에서 중국인이라고 놀림받아서 울면서 엄마,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인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먼저 이민 와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처음 5년이 가장 힘들다. 그것만 견디면 된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남편도 결국 건설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영어를 금방 늘어서 학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저희도 작은 콘도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저희 첫 번째 부동산이었어요. 그 후로는 남편이 건설 일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고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고 저는 낮에는 한인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받아서 했어요. 주말에는 부동산 공부하고 매물 보러 다니고 정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고 저희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을 살 수 있었어요. 모두 임대용으로 샀는데 월세가 꽤 괜찮게 들어와서 생활이 많이 안정됐죠. 그런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게 7년 전쯤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침이 좀 심하다 싶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더라고요. 그것도 3기였어요. 아이고 참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건실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남편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2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다행히 메디케어와 개인 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00씩은 의료비로 나갔어요. 남편은 아프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저 혼자서 병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하고 임대 관리까지 해야 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여보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아들도 다 컸으니까 너는 내 인생 좀 살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잘 관리해서 손주들 교육비로 쓰고 넌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 크는 거 다 봐라 했어요. 남편 장례식 치르고 나서 한동안 정말 무기력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자주 와서 챙겨주고 교회 자매들이 위로해 주셔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들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손주 제이슨이 그러니까 8살 된 우리 손자가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 소리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엄마 제이슨이가 아파요. 백혈병이래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전화기 뒷배경에서 우는 소리만 들렸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엄마가 제이슨이 돌봐줄게. 다음 날 바로 가방 싸서 맨하탄으로 갔어요. 아들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병원에서 처음 제이슨이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소에 통통하고 건강했던 우리 손자가 링거 맞고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들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제이슨이 돌봄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아들 부부는 직장 때문에 항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간병을 했어요. 제이슨이가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옆에서 손 잡아주고 토하면 등 문질러주고 밤에 무서워하면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제시카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이슨이한테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면 영어로 읽어주세요라고 하고 제가 미역국 끓여주면 제이슨은 미역을 안 좋아해요라고 하고 뭔가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있으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이슨이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계속 토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갔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병원에는 저희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쉬세요. 그때도 참았어요. 병원에 사람이 많으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병원에 못 가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면회 제한이 있어서요 하면서요. 제가 그럼 집에서라도 제이슨이 돌봐줄게라고 하면 집에서도 조용히 해야 해서요 하면서 은근히 거절하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손자가 아픈데 할머니가 뭘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도 아들한테는 말 못했어요. 아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이 걱정으로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까지 얹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게 지난달 일이에요. 제이슨이가 3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직장에 있고 며느리는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제이슨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해열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죠.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와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왜 마음대로 약을 먹였어요? 의사한테 먼저 연락했어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열나는데 할머니가 해열제 먹이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요. 그래서 아이가 열나니까 당연히 약 먹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의료진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제이슨한테 함부로 뭘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손자 하나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서 미국까지 온 할머니한테 손자 아파서 걱정되는 할머니한테 여긴 병원이 아니다라니요. 저는 병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가 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제이슨은 저희가 알아서 돌볼게요.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가 아예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마치 쓸모없는 사람 내쫓듯이요. 저는 그냥 말없이 가방 싸서 나왔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참견을 많이 했나 하면서 자꾸 자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화도 엄청 났어요. 내 손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손자가 아픈데 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남편 사진을 보게 됐어요. 여보, 이럴 때 당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났어요. 이제 너는 내 인생 좀 살아.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젊을 때는 아들을 위해서, 나이 들어서는 손자를 위해서.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순덕 집사님, 사랑에도 때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면서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부동산 세 채를 모두 팔기로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요. 다 합치면 22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면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어디에 쓸지도 정했어요. 며느리가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라고 했으니까 저는 정말 병원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요. 암영구재단에 전부 기부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뉴저지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기부 서류를 작성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기부금이 소아암 연구에만 쓰이도록 하는 조건이요. 아들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말리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집 팔았다. 네? 갑자기 왜요? 암영구재단에 기부했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진짜야. 다 팔았어. 225만 달러 전부 기부했어.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기를 뺏어서 하는 소리가요. 어머니, 미쳤어요? 그 돈이 얼마인데요? 제이슨 치료비도 필요하고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여긴 병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병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제이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돈은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가족을 위한 거라면 할머니가 손자 돌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내쫓았어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아들이 다시 전화기를 받았어요.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가겠어요. 1시간 후에 아들 가족이 모두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아들은 그냥 말없이 앉아있고 제이슨이는 상황을 모르겠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취소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취소하세요. 며느리가 거의 울면서 애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왜요?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해요? 그때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가족이라면 할머니 마음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자 아픈 게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게 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한지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제이슨이가 병원에서 혼자 무서워할 때 옆에서 손 잡아주고 싶었어요. 아픈 제이슨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긴 병원이 아니라면서 저를 내쫓았잖아요.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시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호야. 내 아내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한 거야. 시어머니가 방해된다고 생각한 거야.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서 말을 막았어요. 이제 됐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 돈으로 다른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감추어요. 아들은 한숨만 계속 쉬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이슨이가 제 옆으로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다른 아픈 아이들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8살짜리 손자가 할머니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다니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저한테 말도 안 걸어요. 아들은 가끔 전화해서 엄마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목소리에서 아쉬워하는 기색이 느껴져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부동산 관리하느라 신경 쓸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어졌어요. 암영구재단에서 감사 편지도 보내왔는데 제 기부금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있어요. 월세가 1,500달러 정도 나가는데 제 연금이랑 남편 유족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생활이 더 단순해져서 좋아요. 교회 자매들은 처음에 순덕이 너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좀 아깝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며칠 전에는 뉴스에서 우연히 봤어요. 제가 기부한 연구재단에서 소아암 신약 개발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요.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기존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이슨이도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3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지금은 관찰 단계에 있는데 의사가 예후가 좋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들이 가끔 제이슨이 영상통화를 시켜주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게 보여요. 어제는 제이슨이가 영상통화에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랑 엄마가 싸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야, 제이슨이 때문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할머니, 저 나으면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런데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슨, 영상통화 끊어. 영상이 끊어지기 전에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이제 욕심이 없어요.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해요.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225만 달러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이 있었으면 제이슨이 치료받는데도 훨씬 여유로웠을 테고 나중에 대학 갈 때도 경제적 부담이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거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엄마로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상처를 주는 방식이었던 게 아쉬울 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며느리 입장을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제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요. 손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며느리를 압박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나 싶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운동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예전처럼 임대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부동산 시세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은 항상 손주들 교육비는 얼마나 모아야 할까, 의료비는 또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어요. 대신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암연구재단에서 보내주는 뉴스레터를 받아보는데 제 기부금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뿌듯해요. 지난주에는 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기부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연구소에 제 이름을 붙인 연구실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순덕 소아암 연구실 이렇게요. 처음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기부자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붙은 연구실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 제이슨이 같은 아픈 아이들이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은 요즘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처음엔 기부한 걸 아쉬워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는 분위기예요.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며느리는 아직도 저한테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아들 말로는 집에서 가끔 225만 달러면 제이슨이 대학까지 다 보낼 수 있었는데라고 중얼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젊은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요. 그 돈으로 제이슨이 혼자만 좋은 치료받고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수많은 아픈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한 자매는 순덕이 자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라고 했고 또 다른 분은 나도 그런 용기가 있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덕이 집사님이 재산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그동안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이 간섭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릴 때도 그랬고 손자에게도 그랬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요즘 제이슨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학교에도 조금씩 나가고 있대요. 아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난주에는 제이슨이가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직 글씨가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께 저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카락도 자라고 있고 학교에도 갔어요. 할머니가 아픈 친구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제이슨 올림.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8살짜리가 할머니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다니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겠죠. 지금은 화가 나고 서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암영구제단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직접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아픈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이슨이가 다 나으면 함께 그 연구실을 구경하러 가고 싶어요. 이게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만든 곳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제 재산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요. 사실 재산을 기부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였는데 그걸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결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상속세는 또 얼마나 나올지, 아들한테 물려줘도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부동산 시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마음, 아들이 저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섭섭함, 이런 감정들이 기부를 결정하면서 함께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제가 좀 더 배려 깊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생겼을 텐데 싶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저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간섭하고 참견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묵묵히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할머니요. 제이슨이가 크면서 할머니를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거나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요. 그때 제가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암영구제단에서 초청해서 연구소를 구경했어요. 제 이름이 붙은 연구실도 보고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박순덕님의 기부금 덕분에 새로운 약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어린 환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제이슨이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손자만 아픈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기부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오늘 연구소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정말 좋더라. 우리 제이슨이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것 같아. 제시카한테도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은 섭섭해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역시 제가 키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어요. 월세 $1,500짜리 작은 아파트이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관리할 게 적으니까 오히려 편하고요. 교회에서는 제가 유명인이 됐어요. 큰 기부를 한 집사님이라고 다들 존경의 눈으로 봐주셔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하면 겸손하시기까지 하네라고 하시고요. 지난주에는 한인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기자분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할머니들이 많이 연락하셨어요. 저도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해요 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또 어떤 분은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한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가족 간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직접 연락하지는 않지만 아들을 통해 들어보니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해요. 아마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제이슨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받은 사진을 보니까 머리카락도 거의 다 자랐고 얼굴도 통통해졌어요.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들한테서 깜짝 소식을 들었어요. 제이슨이가 학교에서 할머니가 아픈 아이들을 위해 큰 병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러운 할머니네라고 하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최근에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해서요. 큰 재산은 없지만 경험과 지혜는 있으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영구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로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에요. 처음 아이가 진단받았을 때의 충격,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 제가 겪어본 일들이라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덕 씨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또 새로운 발견도 했어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요. 보험이 없어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 불법 체류자라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후원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월 $100씩이지만 치료비가 없는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맡았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손자가 아픈데 며느리가 도움을 거절한다면서 울며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보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할머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더라고요.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세요. 며느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도와주시고요. 몇 주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연락하셨어요. 제 조언을 따라 거리를 두고 지켜봤더니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연락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이슨이도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최근 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전화를 한 건 기부한 이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제시카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뭔데?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제이슨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다니요. 아니야, 제시카야. 나도 잘못했어. 내 입장을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기부하신 일도.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고마워, 제시카야. 제이슨이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래,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에 아들 집에 갔어요. 제이슨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제이슨아. 며느리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어머니 들어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이슨이의 치료 과정, 학교 생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까지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이슨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낳은 건 할머니가 다른 아픈 친구들을 도와줘서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선택이 손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건강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네요. 며칠 전에는 암영구재단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 기부금으로 연구한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약물보다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는 더 좋다고요. 박순덕님의 기부금이 정말 소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25만 달러를 기부한 게 아니라 225만 달러어치의 희망을 심은 것 같아요. 그 희망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이슨이도 그 희망 중 하나였고요. 저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됐어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지켜봐주는 할머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의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며느리가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 때문에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제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큰 일은 못하더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제이슨이가 성인이 되어서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짜로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제이슨이가 자랑스러워할 할머니가 되어 있기를 바라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고민,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것.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큰 기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돈에 얽매이지도 않고 가족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필요한 곳에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전에 제이슨이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그림도 함께요. 할머니와 손자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옆에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받고 생각했어요. 내가 225만 달러를 포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구나. 손자의 진심 어린 사랑, 며느리의 진정한 사과, 아들의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기부 이야기 뭐 이런 제목으로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이슨이가 성인이 되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을 손자가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암연구재단에서는 제 이름을 딴 연구실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있다고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뿌듯해요. 어떤 분들은 제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답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돈은 쓰이는 곳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 쓰이면 욕심일 뿐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쓰이면 사랑이 되거든요. 저는 제 돈을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며느리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 덕분에 제이슨이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이슨이가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겠다고 한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선택이 손자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원봉사하는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는데 5살 된 여자아이가 제이슨이와 같은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 아이 할머니가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어서 병간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갈등을 겪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할머니와 자주 연락하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아픔 덕분에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거든요. 만약 며느리와 갈등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냥 평범하게 부동산 관리나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같은 보람과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에게 오히려 고마워요. 그 사람이 저를 성장시켜줬거든요.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해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줬어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운동하고 오전에는 암연구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점심은 혼자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교회에서 상담 봉사를 하거나 집에서 쉬어요.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 보거나 책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충만해요.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때예요. 할머니 조언 덕분에 며느리와 화해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상황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암연구재단에서 치료받는 아이들을 볼 때도 보람을 느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 기부금으로 치료받은 아이들 중에서 완치된 아이가 벌써 1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들도 요즘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돈이 많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제 도움으로 웃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제이슨이도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병이 완전히 나은 것도 있지만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아픈 친구들을 위해 큰 병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해요. 손자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평안해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어요. 그저 현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가끔 혼자 앉아서 생각해봐요. 만약 며느리가 그때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을 거예요. 손자 봐주고 부동산 관리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평범함보다 지금의 특별함이 더 좋아요. 저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됐고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월 1회씩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모임이요. 처음에는 교회 자매 몇 분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20명 가까이 참여하고 계세요. 며느리 문제, 아들 문제, 경제적 고민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0세 된 한 할머니예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는데 그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 돈으로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했다고요. 이제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한테 말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정말 답답해요. 그분께 조언해 드렸어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없어요. 내 자식인데라고 하시더니 몇 차례 모임을 거치면서 점차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에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취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조언이 정말 맞았어요. 제가 계속 도와줬다면 아들이 계속 의존만 했을 거예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암연구재단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 이름을 딴 연구실에서 개발한 치료법이 곧 정식으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린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박순덕님의 기부금이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이 치료법으로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연구소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작은 결심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특히 제이슨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감사해요. 어제도 영상통화를 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픈 티가 전혀 안 나고 정말 밝고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편안하게 대해줘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고 가끔은 제이슨이가 그린 그림이나 편지를 보내주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제이슨이와 함께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제시카야. 너도 힘든 상황이었잖아. 어머니가 기부하신 일. 정말 존경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있을까 싶어요. 용기가 아니라 마음이야. 내 마음도 충분히 따뜻하잖아.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더 가까운 가족이 되자고 약속했어요. 제이슨이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이제 할머니랑 엄마가 친해졌네. 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만족해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거든요. 가족의 화목, 개인적인 보람,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가족들의 진정한 사랑, 많은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제이슨이가 성인이 되면 할머니가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본인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게 제가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거든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인생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감사해요. 그 사람이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라고 말해줘서 저는 진짜 병원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결국 더 큰 축복이 됐어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니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들도 기대가 돼요. 제 남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